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악천후로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외무부 장관 등 이 정부 고위 인사가 함께 탑승했는데 비와 짙은 안개 등으로 현장 수색 작업이 어려워서 아직 생사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영일 기자입니다. 뿌연 안개 사이로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하지만 안개가 짙어 바로 앞 차량을 제외하고는 사방 식별도 쉽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 산악지대에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지대에 양국이 공동 건설한 댐 준공식에 참석하고 수도 테헤란으로 돌아오던 중 악천후를 만난 겁니다. 당시 헬기에는 외무장관과 주지사 등도 탑승했는데 이들 생사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색에 헬기와 공수부대까지 투입했지만 짙은 안개와 비 등으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사실상 2인자 자리입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امیدواریم خداوند متعال به سلامتی کامل رئیس جمهور عزیز ما و همراهانشون رو به آغوش ملت برگرداند. 테헤란 등에는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일행의 무사기환을 빌었습니다. فوتو مسائل ناگوار نمی‌کنم. ان شاءالله که سلامت باشن، صحیح و سالم باشن و بتونیم از این خبر سلامتیشون لذت ببریم. 미국과 유럽 등은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오늘 취임해서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 총통은 이 친미 반중 성향으로 중국은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 장기 집권과 이 라이 총통 당선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현재 언론은 라이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친미 외교 정책을 추진했던 현 정부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열흘 만으로 김 씨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 뺑소니 논란에도 이어진 가수 김호중 씨의 창원 콘서트 현장. 공연을 마친 김 씨는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실상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사고 후 17시간 후에야 출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김 씨는 강남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 래퍼 등과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인근 식당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더 마신 뒤 3차로 유흥주점 술자리를 가졌고 4차 자리로 가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김 씨는 술잔에 입만 댔을 뿐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 김 씨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가 검출되며 음주운전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와 동석한 래퍼와 개그맨을 조사한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위험운전 치상 혐의 등 적용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소환 조사합니다. 백 대표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을 주며 청탁을 하는 카톡 대화와 원본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검찰에 출석합니다. 백 대표는 검찰에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의 명품을 건네는 영상 원본과 함께 논란의 카톡 대화 일부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백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제출할 카톡 대화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하고 답변을 받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청탁 목적이 아니라 잠입 취재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본 영상이나 카톡 자료들도 다 제출은 안 하신 건가요? 다 제출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명품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유튜브로 방송할 때까지 원팀처럼 움직였던 백 대표와 최 목사가 결을 달리하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백 대표 간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최 목사 측은 백 대표의 카톡 제출에는 동의하지만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명품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오늘은 전공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전공의가 더 이상 수련을 늦추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1년 늦춰져 사실상 오늘이 복귀 시한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기자, 전공의 복귀 움직임 좀 보이나요? 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이곳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복귀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오늘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마지막 복귀 시한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하루빨리 조속히 현장 복귀가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을 기점으로 집단 이탈을 시작했고 오늘로 3개월이 지나갑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복귀 시한이 오늘까지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해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 기간 중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이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가 1년 늦춰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후에는 복귀를 하더라도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3개월 이상 이탈한 전공의 구제 방안과 관련해 복귀 시한 이후 무단 이탈한 기간에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은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조만간 각 대학의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승인할 예정입니다. 변경안이 승인되면 입시 모집안은 사실상 최종 확정돼 되돌릴 수가 없고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의대 31곳 대학 모집 인원은 기존 정원의 3,018명보다 1,469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호중 씨 음주운전을 인정한 이유, 이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CCTV 등을 봤을 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무엇보다도 술집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술집에 갔는데 음주를 하지 않았다, 술을 안 마셨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국과수 수사 결과까지 나왔으니까 술을 안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음주를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연을 못하게 되면 그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으니까 네. 공연을 통해서 일단 그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음주를 인정하자 이렇게 작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김호중 씨 소속사는 김 씨가 이제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김 씨에 대한 수사, 뭐 영장 신청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음주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네. 자백하는 데는 법률적인 어떤 노림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네. 경찰이 계속해서 증거인멸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가 드러나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를 했었거든요. 이건 그렇죠. 인신 구속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자백 사건에서는 본인이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증거를 차후적으로 더 이상 인멸할 동인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어쨌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백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만약에 자백하지 않았으면 그때 동석했던 사람들과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김호중 씨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지 여부를 추가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진행할 이런 여지는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그 음주 뺑소니의 거짓말 정황까지가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경찰이 김호중 씨에게 그러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까요?
일단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는 그 성립되기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그 측정 거부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음주 여부를 떠나서 다시 말해서 술을 안 마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개는 이미 그 확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사고 후 미조치죄,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죄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 침범하고 사고를 냈으니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되는데 예. 여기에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했잖아요. 네. 운전자 바꿔치기 한 거는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 심지어 차 안에 블랙박스 타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리 칩을 없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이제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그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또 특가법으로 가가지고 위험운전 치상죄, 음주운전 치상죄까지 성립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뭐 한 6, 7개 정도의 그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김호중 씨의 공연들은 어떻게 진행되냐 이거입니다. 사실 공연 티켓을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건 또 수수료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공연은 또 그냥 취소가 되는 건지 굉장히 관심이 쏠려요. 네, 일단 지난 주말에 공연은 강행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연 강행을 위해서 사실 음주 사실을 은닉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예. 일단 다음 달 1일, 2일 열리기로 했던 경북 김천은 또 고향 아니겠습니까? 김호중 씨. 이곳에서 열리기로 했던 이 콘서트는 네. 일단 주최자에서 빠지는 방안 그리고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공연에서 김호중 씨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6월, 7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단히 큰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었지만 예.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 KBS가 주최하는 23일, 24일 양일에 걸쳐서 예정돼 있는 콘서트가 있는데 이곳에는 대체자를 구해달라라는 게 KBS 측의 요구였고요. 예. 대체자를 구하는 게 사실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연을 강행한다면 KBS에서 주최한다는 측을 쓰지 못하게 하고 로고도 빼달라 이런 공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사실상 이후에 이 네. 공연에서 모습을 보이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 환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망해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환불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 관객들로서는. 그런데 향후 그 김호중 씨의 무대에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환불 조치가 이뤄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이다라는 일부의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연이 계속 취소될 수도 있고 환불 조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고발한 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백 대표, 최재형 목사가 이 김 여사와 나눈 이 카톡 대화 일부를 검찰에 제출하겠다. 인사청탁 여부가 여기서 확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 겁니까? 일단은 카톡 내용이 뭐냐에 달려 있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그 카톡 내용에 따라서 예. 뭐 인사청탁 등과 관련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제 직무 관련성이 확인이 되면 처벌은 이제 최재형 목사가 받게 될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외에 이게 그 서울의 소리가 명품백을 구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품백 구입과 관련된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이 아마 공범으로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은 다시 한번 또 증폭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는 걸 두고서는 네. 최 목사와 백 대표 사이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일단 제출을 한다는 거는 동의는 하지만 그 시점을 놓고 이견이 있는데 이게 받고 있는 혐의가 달라서인가요? 맞습니다. 두 사람이 법률적으로 처한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본인도 처벌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했을 때 그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예. 그 금품을 준 사람은 네.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카카오톡 내용이나 뭔 청탁을 했다라는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될 경우에는
경우에는 본인이 처벌을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거기에 반해서 서울의 소리 측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이게 고발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익 차원이었고 대단히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취재 명목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제출할 필요가 이제 서울의 소리 측으로서는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요것도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은요, 내일 최 목사가요,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고 한 이 주민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주운 책들이 글쎄 이 사건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뭐 책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값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최재형 목사가 이게 인터넷에도 이제 팔고 있던데 네네. 뭐 그런 자기가 쓴 책에다가 무슨 사인해가지고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책값이 1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책과 관련해가지고 100만 원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네. 하지만 이 책의 존재가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여러 번 만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나타내는 방증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예. 서울의 네. 소리에서 공개한 그 동영상 통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 책의 존재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예. 가운데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 뭐 공개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이 가는 건 네. 김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이 바뀔 수도 있나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미 1차장 검사부터 4차장 검사까지는 교체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부장 차장 검사 이 인사위원회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당일 날 인사안이 발표되거나 아니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인사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지검 1차장에서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수사 진행되고요. 4차장 검사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해서 관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이 자리에 특히 어떤 인사가 나는지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갑니다.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등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유증 수습을 맡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취임 인사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조계종과 천주교 등 종교계 인사들을 잇따라 예방합니다. 특히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최대 쟁점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황 위원장과 옆자리에 앉아 여야가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대화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현실의 정치는 참으로 안타깝다. 제가 어제 황우여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뭐 속이야 어떨지야 모르겠습니다만 만든 얘기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해병대원 특검법의 제2요구권 시한은 22일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어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갖고 관련 절차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 후 이를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장외투쟁까지 고려한다며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불교계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김정숙 여사 특검이 먼저라면서 반격에 나섰죠. 이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건희 여사가 이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오찬에 이어서 이 어제 불교계 행사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의 행보를 놓고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적절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굳이 어떤 뭐 사업적 리스크 때문에 행보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도 외교적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 덴마크 순방인가요? 예. 독일 순방이 취소됐을 때 김건희 여사를 고려한 취소 아니냐,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비공개 행보에 대해서도 왜 비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것도 외교적 결례다. 이런 민주당의 조언이죠, 사실은. 네. 이런 조언을 받아들인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면 특히나 이번 불교 사리 그 환지 본처인가요? 네. 다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제 시대 때 불법 반출됐던 것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노력을 했다.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부분을 예. 역대 정부가 실패했던 것을 갖고 오는 협상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결과물을 이끌어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의 어찌 보면 외교적 성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개 행보는 저는 뭐 당연하다. 그리고 불교계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예. 사법적 리스크는 사법적 리스크대로, 그다음에 배우자로서 역할은 역할대로 그간의 민주당에서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 특별히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근데 민주당의 생각은 어떤 거? 서영주 소대민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공개 일정을 하는 것들이 뭐 정치 공방의 어떤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그건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마음껏 하셔도 돼요. 다만 마음껏 하시되 본인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해라. 라는 것들이 국민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께서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좀 떳떳하고 국민들 앞에서 뭔가 명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배우자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 169일 만에 네. 공개 행사를 하는 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169일 동안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숨어 있었죠? 왜 비공개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자체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건. 다만 본인이 영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면서 어떤 법적 영역의 성역처럼 존재하는 거. 예. 이걸 국민들이 지금 질타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곧 있게 될 검찰의 이 명품백과 주가 조사에 떳떳하게 검찰에 나가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전면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타지마할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영부인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인도 정부에서 초청을 받았지만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인도에서 그렇다면 김 여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단독 외교다 이런 거. 외교라고 평가는 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단독 방문이다 뭐 그렇게 평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굳이 왜 저것을 언급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사실 이것이 법정까지 갔었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언급한 그 뭐 언론사의 그 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청와대가 소송도 걸었었던 문제고 예. 결국 취하까지 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김정은과의 대화 내용도 대통령이 외교적 문서에 남아 있지 않은 내용들 자꾸 언급하신단 말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디 총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교적 문서를 저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저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던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 영부인도 함께 갈 예정이다라고 하는 아마 공문이 갔던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다시 초청장이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 인도에서 필요해서 초청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민적 시각에서? 갈 수도 있지만 저렇게 평가를 자화자찬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예. 자, 이 문제만 있었으면 아마 국민적 시각에서 이런 논란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부인께서 같이 간 그 외교적 방문이 48회로 가장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당수가 관광지 방문이 끼어 있었어요. 네네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의 G20 정상회의 갈 때 사실은 미국을 경유해서 급유하고 가는데 그 당시 체코를 갔잖아요. 체코가 가지고 프라하성 등을 관광했잖아요. 예. 근데 당시 체코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반복되고 같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활용점정식으로 저 인도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저 문제 하나만 갖고 저걸 비난의 대상을 삼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김 여사와 문 대통령의 외국 방문 시의 방문지, 관광지 이런 것 등을 토대로 볼 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것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 제기를 비춰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언급하시는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회고록을 다 읽은 건 아니죠. 회고록의 내용의 핵심은
관광 간 거 아니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네.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면 단독으로 외교를 갔다 하면 그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일지 같은 게 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정상 외교들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단독 외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힐러리 클린턴, 뭐 질 바이든, 뭐 예를 들면 미셸 오바마 다 단독 외교로 갑니다 공식적으로. 그 외교 문서 남기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가서 갑자기 일정을 바뀌어서 명품 그 샵에 가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관광지보다 더 뭐 나은 건가요? 예를 들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나서 갑자기 김정숙 여사를 다시 소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고록 문제가 아니라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오면서 첫 일성 자체가 뭐 수사를 하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그거는 한번 지켜보겠다 해놓고 나서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김정숙 여사 관련된 자녀 수사한다. 이거잖아요. 결국에 여당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지금 출두 앞두고 나니까 예. 서면을 할지 대면을 할지 모르니까 결국엔 또 여당에서는 김정숙 여사부터 특검하자. 이게 전형적인 생떼 쓰기 물타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그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인도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마치 무슨 그 인도라는 어떤 외교 국가에 대해서 내가 관광 가는 거야. 인도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이거는 인도에 대한 외교적 결례예요. 예.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문체부 장관,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것보단 네. 대통령 배우자가 가는 게 훨씬 더 본인들한테는 낫죠. 원래 다 알다시피 대통령이 가기로 했다 일정이 안 돼서 도정환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럼 대신 가겠다 했더니 그러다가 뒤에 인도에서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이 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예. 선후 관계를 다 떠나서 이런 것들이 인도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대한민국이 인도에 셀프 저 관광 갑니다 이러게 됩니까? 그런 전혀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희 여사 물타기 하려고 이런 식의 아주 안 좋은 질 낮은 정쟁거리 저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 말씀은 더 드리면 뭐 이게 논란이 계속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문 대통령의 말씀대로 그 당시 모디 총리와의 대화 내용 중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거잖아요. 허황우라는 가야 사람에 대해서 그 기념식에. 그런데 문 대통령이 못 가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 갔다. 그러면 예산은 다 편성돼 있었어야죠. 사실은 1억이도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못 가고 김정숙 여사 가기로 돼 있었다면 예산은 거기에 발맞춰서 다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게 없었고 갑자기 가게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된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제가 볼 때 문 대통령이 그렇게 모디 총리와의 있었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저렇게 주장하실 것은 아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조금 급작스러운 분위기 반전이 있었다라든가 뭔가 새로 가서 또 다른 이전에 4개월 전에 가가지고 모디 총리와 나눴던 얘기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든가 예. 이런 식의 조금 더 첨언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예. 초청장을 인도에서 보냈잖아요. 인도한테 우리가 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급 의전에 준하는 초청을 하겠다고 인도가 밝힌 거를 가지고 무슨 셀프 초청이고 관광 뛰러 갔습니까? 그건 좀 과하다 그 얘기죠. 제가 마지막 예. 말씀드리면 예. 사실관계, 시간 예. 순서를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가기로 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대통령이 가기로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문체부 장관 가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측 외교 문서로 영부인도 같이 갈 그 계획이다라고 이후에 이제 인도의 외교 문서가 왔다는 거잖아요. 배현진 의원 주장에 따르면. 그게 맞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주장하는 사실관계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죠. 왜냐하면 그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데 아니 사실 팩트를 확인해야 돼서 그렇죠. 예. 배현진 의원이 잘 알겠어요.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 알겠어요. 국감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니 그냥 국감에서도 자료를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말 동안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프고 그런 사연도 꽤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혹시 제재를 하기 위해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글쎄요, 이제 추미애 당선이 예상을 깨고 낙선하면서 이제 강성 지지층의
탈당하고 이제 조국 혁신당 가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달래기에 나섰다. 글쎄 이게 달래기에 나서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당원들이 반발을 하면 당대표로서는 달래야죠. 아니 의원이 투표해서 결정이 난 국회의장인데 그걸 어떻게 예, 그거를 선후관계를 다 떠났어도요. 예. 그냥 일단 당원들이 어떤 그 논리적이든 합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어떤 예. 분야에서 반발하고 있다면 당대표로서는 달래는 게 당연지사고요. 예. 다만 이제 이 그 국회의장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강성 지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께서 탈당하겠다 하면서 겁박을 하고 지금 현재 선출된 의원실 국회의장을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것들은 이건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감정적 지정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지지하던 사람이 안 되면 그렇게 격양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의 어떤 현상이라고 보긴 하지만 당대표로서는 그걸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좀 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 색출에 나선다면서 추미애 당선인을 뽑지 않은 의원과 이 당선인을 찾기에 나섰어요. 이건 모양새가 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이런 그 수박 찾기 이런 현상들을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상을 못했을까요? 저는 묵인 방조,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조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다른 생각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건식 그 의원을 뽑은 사람들을 다른 생각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추미애 장관에게 전 당선인에게 있었다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할 선택제 두 가지예요. 사과를 하거나 내가 이제 추미애 의원을 밀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다 사과를 하거나 또는 당선인들의 판단을 옹호했어야죠. 이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정당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당원들을 탓하거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을 달래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갈라치기 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규정함으로써 공격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추미애 전 당선인께서 떨어진 것이 과연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힘이 모자랐을까, 모자란 것이 이유일까,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직까지도 헛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로요,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친문 적자를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귀국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혹시 당내 그 의장 선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을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는 본인 스스로 말한 듯이 배움의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가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 지금 현재 김경수 지사는 그냥 배움의 길이고 배움의 길을 가야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정치적인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들어와서는 역할을 친문의 어떤 적장으로서 역할을 합니까? 분명히 역할은 있죠. 그게 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사면 복권을 했어요. 사면만 하고 정치인에게 복권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 된 다음에 김경수와 복권이 되지 않은 김경수의 역할은 다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될 거고 그때 아마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현안에 대해서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부의 이 국가인증 통합마크 인정 KS죠. 이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서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글쎄요, 전대 출마를 사실상 결심한 거 아니냐 이런 좀 과한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계 개선 메시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 기조라는 게 뭐 공정한 경쟁이고 규제 혁파고 그다음에 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을 깔아놓고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들에 반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의 실수다라는 뉘앙스 있는 멘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멘트예요. 이 KCC
그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직구 금지라는 것은 전 국민이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분들의 비판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나와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좀 무식한 처사다라는 취지의 비판, 그럼 비난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 당내 분들의 비판 수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이유는 뭐 당대표 출마 의사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취지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서영조 대변인께서? 그러니까 좋게 봤을 땐 관계 개선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아니죠. 이제 점점 수위가 군불되는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고. 각을 세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통상 권투로 얘기하면 잽입니다. 아, 그래요? 원투가 나오기 전에 잽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 해외 직구 부분들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 이후에 정책을 냈을 때 국민들이 뭔가 이거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뭘 잘하는구나라고 끄떡거려야 되는데 총선 민심에서 대패한 국정 윤석열 정권이 지금 보면은 국정운영의 수준 자체를 인증하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실험실의 쥐도 아니고 그런 취급을 하듯이 툭 내밀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리즘의 이 국정운영이라는 부분을 지켜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총선 후의 민심 자체가 바라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수습해보겠다. 나는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살짝 잽을 날리지 않았냐. 저는 그래 보입니다. 각을 세운 것과 좀 관계 개선의 메시지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KC 인증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중국산 이제 저가 물품들이 공습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그럼 분명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어요. 근데 대책 중에 저건 사실은 이제 직구하는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그런 한동훈 전 장관의 비판점은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중간적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최종 각을 세웠다기보다 일단은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최종 각을 세울 때는 아니에요. 15라운드 뛰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5라운드 지난 거잖아요. 6라운드, 7라운드. 그러니까 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각을 세울 만한 라운드가 지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빠르게 짚어보죠. 조 위원장, 이 총선 백서에서 책임론 문제를 기술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가만히 있으면 이 참패 책임만 뒤집어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까지는 하루에 1% 이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총선 백서도 그렇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메시지가 그래 보입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은 나올 수 있는지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책을 낼 것 같아요. 책 내용에 백서에 쓰일 수 있는 내용, 앞으로 이 당을 어떻게 보수 정치나 그 우익에 대한 정치 비전을 밝히는 책을 낼 것 같고 거기에 선거 패배할 때 여러 가지 소회를 통해서 본인이 백서 대신 백서 쓰겠죠. 그런 취지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조정훈 위원장은 뭐 이유는 알겠어요. 6개 분과를 나눠가지고 각 분과의 이제 추진 과정에서 인터뷰하는 건 다 좋겠는데 문제는 백서 발간 시기예요. 그러니까 특정이나 정치 책임을 선거 패배 책임을 넣는 백서 발간 시기를 전당대회에 전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밝혔듯이 전당대회에서 백서 내용 갖고 여러 후보들이 백가정명식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백서에 쓰여진 책임자에 대해서는 비판 토론이 되겠죠. 그러네요. 전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전당대회 이후에 그 백서를 발간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백서 출간을 기획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야지만 지금 본인이 혹시나 당대표 출마 의지가 있으면서 저런 백서를 낸다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백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해외 젊은이들 사이에서 K라면, 한국 라면의 인기 높죠. 특히 볶음면의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라면 수출액이 역대 처음으로 월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일 선물을 열어보는 아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의 인스턴트 볶음면이 나오자 너무 기쁜 나머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국의 라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월 1억 달러, 우리 돈 1,47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약 2년 만에 최대폭 성장이자 작년 같은 달보다 50% 가까이 는 수치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11억 달러도 가뿐히 넘고
10년 연속 역대급 실적에 닿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볶음면은 효자 수출품이 돼서 국내 마트에도 외국인 소비자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It's the different combination of spicy and with the additional flavors, I think. Definitely. Yeah. But doesn't the spice give you a hard time too? Well, that's what I like. I like hard times. Right. It just tastes really good. Throw an egg in there. Egg usually helps it out. 눈물을 쏙 빼는 매운맛은 볶음면을 먹어치우는 챌린지 유행까지 확산시켰습니다. Oh my gosh. I did not think it was going to be this hot. 폭발적인 인기에 다양한 볶음면을 잇따라 내놓은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매출이 57%, 영업이익은 무려 235%가 뛰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삼양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라면 대장주인 농심을 제치고 상장일에 최고가를 썼습니다. 반도체발 수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라면이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K라면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K라면의 수출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 경기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월 기준으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7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으로 따지면 1조도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11억 달러도 넘어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라면 단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라면 몇천 원이에요. 이거를 월간 1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건 대단한 실적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50% 가까이 급성장했고요. 지난해가 역대 최대였습니다. 9억 5천만 달러 수출을 했는데 아마 이런 추세로라면 연내 11억 달러를 넘어서 10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특히 볶음면의 인기가 그렇게 높다고요? 그러니까 K라면의 인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우선 K드라마, K영화, 한 몫을 했다. 네.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를 확 드높였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전 세계가 다 고물가 상황이에요. 간편하게 한 끼 식사 대용할 수 있는 이 라면에 대한 수요가 더 커졌고 특히나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은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네. 외국인들 매운 거 먹으면서도 즐거워해요. 그렇죠. 네. 이 매운맛 챌린지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이 불닭 브랜드만 100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만년 2위였거든요. 삼양식품이. 네. 주식시장에서는 대장주 농심을 제치고 1위를 꿰찼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라면값은 맨날 오르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볼멘 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면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밀가루 가격 올랐어요. 튀김류 가격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면, 재료, 외식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인 게 장바구니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라는 답변 1위가 바로 면류였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만족도는 4년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도 할 말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국내 시장에서 마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네. 해외 시장의 경우는 국내보다 마케팅 비용, 판매 관리 비용이 적다 보니까 마진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먹고 특히나 이제 고환율로 인해서 해외 수익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 해외 수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소식이니까 국내 소비자들에도 좀 혜택이 돌아오는 그런 소식이 또 들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명물 빵집 있죠. 대전역 가면은 이거 사오시는 분들 많은데 성심당의 매장 임대료를 둘러서 논쟁 뜨겁다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전역의 명물 성심당. 네. 지난달까지 월 수수료액 이제 1억 원을 냈어요. 월 수수료액. 그렇습니다. 월세죠, 월세. 월세 1억 원 가량을 냈는데 근데 이게 지난달에 5년 만기 임대가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여기 건물주는 코레일 유통입니다. 새로운 계약갱신 조건으로 월 수수료액 4억 4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제시를 하니까 3배 넘게 월세를 올린다고라는 겁니다. 물론 코레일 유통도 이유는 있습니다. 성심당이 월평균 매출액이 한 26억 원 선이어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월평균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너무 높으니까 가격이 경매가 수차례 그렇죠. 유찰이 돼서 지금 수수료율은 3억 5,300만 원까지 내렸는데 네. 아니 이 정도 월세 내면 차라리 인근에다 건물 사서 매장 차리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성심당도 대전역점에서
가계를 옮기는 방안까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월세가 억대라면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코레일 유통 측에서는 무리한 수수료 인상 지적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성심당이 그동안은 특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성심당이 코레일과 첫 계약할 당시에는 네. 고정 임대로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매출은 점점 늘어나는데 고정 임대로 내려고 이게 2021년 감사원이 특혜다라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약 조건이 네. 매출액 대비 수수료로 전환된 겁니다. 근데 5년 동안은 기존 계약이 유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난 4년 동안 기존 계약자의 합의에 따라서 입점 최저 수수료보다도 낮게 현저하게 적용이 돼 와서 근데 지난달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제 규정대로 받겠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국정감사 재료를 보게 되면 2022년 기준 전국에 있는 역사 내 식품 매장 임대료 상위 10곳의 네. 수수료는 평균 31%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전 역점에 입점한 업체들도 평균 17%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심당의 월 평균 이 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한 4%에 못 미쳐서 그렇다면 다른 업체 한 6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특혜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방침 사실상 철회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지금 해외 직구에 익숙한 MZ세대의 강한 반발 때문인데요. 네. 해외 직구 규모 지난해 한 6조 8천억 원 상당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최근에 어린이 장난감 등 80개 제품에 대해서 이 KC 국가통합 인증 마크가 없으면 다음 달부터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아니 중국산 막으려고 지금 미국, 유럽산까지 전부 수출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 해외 직구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고요. 정치권까지 가세하니까 사흘 만에 혼선을 들어서 죄송하다라면서 이제 물러났는데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인데 네. 정부의 오락가락 조속 정책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 마린스키 공 앞에서 한국에서 보낸 구급차 40대가 전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가 보낸 구급차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대통령 관저 앞에는 한국에서 건너온 현대와 기아차 앰뷸런스가 도열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며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550대가 넘는 우크라이나 의료 차량이 파괴되거나 노획됐습니다.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구급차 40대가 기증된 겁니다. 전달식이 끝나자 대원들은 구급차를 몰고 일제히 격전지로 떠나며 한국 참석자들에게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네, 사진들을 보니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면서 이 구급차들이 전쟁터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 시작된 전쟁 2년 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키이우 거리에서 마주친 시민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구를 전쟁터로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노인과 여성들 표정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독립광장에는 시신을 찾지 못한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국기 수천 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전사자 숫자가 3만 1,000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국제사회는 실제 전사자가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6.25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나라의 도움으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과 지원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중북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오전 한때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 크게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광주 28도,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제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만물이 생장하여 가득 차는 날,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소만때에는 햇볕은 풍부하지만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쌀쌀해서 소만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농촌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내기가 시작되며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소만이 지나면 꽃이 피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냉이로 만든 냉이국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냉이에는 단백질, 칼슘, 철분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